광활한 사막 한가운데 신기루처럼 솟아오른 거대한 황금성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멀리서 보면 그 위용은 찬란하고 경이로워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 손을 대는 순간 바스라져 버리는 모래성일 뿐이라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쟁의 서막을 알렸던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나치 독일의 이야기는 바로 이 위태로운 모래성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히틀러라는 독재자의 광기 어린 연설이나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한 비뚤어진 신념, 혹은 유대인을 향한 맹목적인 증오가 전쟁의 주원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두꺼운 커튼을 걷어내고 그 이면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훨씬 더 차갑고 냉혹한, 그리고 피할 수 없었던 필연적인 돈의 논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빚으로 쌓아올린 가짜 번영, 그리고 그 감당할 수 없는 빚을 갚기 위해 이웃나라의 곳간을 털어야만 했던 국가적 차원의 거대한 다단계 사기극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총성과 비명이 오가는 전쟁터의 잔혹한 이야기가 아니라 화려한 군복과 웅장한 퍼레이드 뒤에 숨겨진 텅 빈 금고,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숫자와 장부를 조작했던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치밀한 경제 미스터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거대한 비극의 서막을 이해하기 위해 이야기의 시계를 1923년 혼란과 절망의 소용돌이 속에 있던 독일 베를린의 차가운 거리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승전국들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떠안게 된 독일 경제는 그야말로 산소 호흡기를 떼어낸 중환자처럼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 불리는 인류 경제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살인적인 물가 상승은 독일 국민들의 영혼까지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빵 한 덩이를 사기 위해 수레에 지폐를 가득 싣고 가야 하는 상황을요. 지갑 따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돈을 담을 바구니나 여행 가방이 필수품이 되어버린 기이한 세상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 도중에도 가격이 올라 웨이터가 식탁 위에 올라가 새로운 가격을 고함치며 알려야 했고, 손님들은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추가 요금을 계산해야 했습니다.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는 날이면 아내들이 공장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돈을 받자마자 상점으로 달려갔습니다. 1시간만 지나도 그 돈으로는 우유 한 병조차 살 수 없게 될지도 몰랐으니까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 모은 노후 자금과 보험금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벽지를 사는 것보다 지폐를 벽에 바르는 것이 더 싸게 먹혔고, 아이들은 돈뭉치를 장난감 블록처럼 쌓으며 놀았으며, 추운 겨울날 난로에 석탄 대신 돈을 태워 온기를 얻는 것이 더 경제적인, 그야말로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돈이라는 사회적 신뢰가 붕괴되었을 때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쉽게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옥도가 펼쳐진 셈이었죠. 당시 독일인들의 마음속에는 성실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믿음 대신 세상은 사기이며 힘이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지독한 냉소와 분노가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겨우 숨만 붙어있던 독일 경제에 1929년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대공황의 쓰나미가 덮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미국 은행들은 독일에 빌려줬던 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자금줄이 마른 독일의 기업들은 도미노처럼 쓰러졌습니다. 은행들은 줄도산했고 공장들은 문을 닫았으며 실업자는 무려 650만 명에 육박하여 노동 가능 인구의 33%가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헤매는 처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리에는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라는 팻말을 목에 건 전직 기술자, 교사, 회사원들이 넘쳐났고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성적인 판단이나 민주주의 같은 고상한 가치보다는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무너진 자존심을 세워줄 강력한 구세주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절망의 틈을 파고든 것이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그는 대중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외쳤습니다. 무너진 독일을 다시 위대한 제국으로 재건하겠노라고.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굴욕적인 사슬을 끊어버리고 빼앗긴 영토와 일자리를 되찾아주겠노라고 약속하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빵과 자존심을 주겠다는 그의 말은 복음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틀러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 거창한 약속을 실현할 자금이
독일 국고에는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독일은 파산 상태였고 신용 등급은 바닥이었으며 그 누구도 독일에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맺어진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10만 명 이하로 엄격히 제한되었고 탱크나 전투기, 잠수함 같은 현대식 무기의 생산과 보유는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연합국의 감시단은 매의 눈으로 독일을 감시하고 있었죠. 돈도 없고 무기를 만들 권리도 박탈당한 상황에서 히틀러는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려 불과 6년 만에 전 유럽을 공포에 떨게 만든 세계 최강의 기계화 부대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미스터리의 뒤에는 히틀러의 선동 능력이 아니라 한 남자의 명석하고도 사악한 두뇌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바로 안마르 샤트였습니다. 그는 이미 1923년에 초인플레이션을 잡아내며 독일 경제의 구원자, 금융의 마법사로 불렸던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집권하자마자 이 천재를 다시 불러들여 독일 경제의 사령탑인 중앙은행 총재 자리에 앉혔습니다. 샤우트에게 떨어진 지상과제는 명확하고도 모순적이었습니다. 돈은 없지만 무기를 만들어라. 그리고 연합국이 눈치채지 못하게 철저히 비밀로 하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도 안 된다. 마치 물 없이 물고기를 키우라는 말처럼 말도 안 되는 이 요구 앞에서 샤우트는 당황하기는커녕 기존의 경제학 교과서를 찢어버리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상천외한 금융기법을 고안해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독일을 재무장시킬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니 사실상 국가가 주도하는 거대한 시스템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유령 회사를 이용해 보이지 않는 돈을 만들어내는 것. 역사책에는 매포 어음이라 기록된 사기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샤우트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그는 크루프 크룽, 지멘스, 라인메탈 같은 독일의 대표적인 군수 기업 4곳의 대표들을 비밀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안합니다. 정부가 무기를 주문할 텐데 돈 대신 우리가 만든 특수 어음을 받아달라. 그리고 이들을 주주로 내세워 야금학 연구회사 MBH라는 그럴듯한 이름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자본금은 고작 100만 마르크에 불과했지만 이 회사는 독일의 재무장을 위한 비밀스러운 자금 저수지이자 검은 돈을 세탁하는 거대한 빨래방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회사의 이름 MEFO는 바로 이 유령 회사의 약자였습니다. 자, 이제 이 기가 막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구체적인 상황극을 통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935년 독일의 한 탱크 제조 공장 사장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어느 날 국방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전차 1000대를 주문하겠소. 아주 급하니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하시오. 엄청난 주문량에 입이 떡 벌어지지만 곧바로 걱정이 앞섭니다. 저기, 대금은 어떻게 주십니까? 저희도 철강을 사오고 직원들 월급을 주려면 현금이 필요한데요. 그러자 국방부 관리는 씩 웃으며 종이 한 장을 내밉니다. 현금은 없소. 대신 이 매포어음을 주겠소. 5년 뒤에 가져오면 원금의 연 4%라는 두둑한 이자까지 쳐서 주리다. 당신은 당황합니다. 5년 뒤요? 당장 다음 달 직원들 월급은 어쩌고요? 이때 관리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걱정 마시오. 이 어음을 들고 아무 은행이나 가보시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현금으로 바꿔줄 테니까. 반신반의하며 어음을 들고 은행에 찾아간 당신. 은행 창구 직원은 어음을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이며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줍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을 주고 더 많은 원자재를 사들여 공장을 쉴 새 없이 돌립니다. 공장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실업자였던 이웃들이 당신의 공장에 취직해 기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가 아주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은행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 종이 쪼가리를 받고 돈을 내줬을까요? 은행 입장에서도 이 어음은 아주 매력적인 상품이었습니다. 중앙은행인 라이히스방크가 뒤를 봐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은행이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 이 어음을 중앙은행에 가져가 현금화할 수 있었습니다. 즉, 모든 위험 부담을 국가가, 정확히는 샤우트가 설계한 시스템이 떠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그게 그냥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돈을 찍어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샤우트의 진짜 천재성 혹은 사악함은 바로 은폐에 있었습니다. 만약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채를 발행하거나 지폐를 마구 찍어냈다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첫째, 1923년의 악몽을 기억하는 독일 국민들이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며 폭동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둘째, 국가 부채가 공식 장부에 기록되어 연합국의 감시망에 걸리고 독일이 수상한 짓을 하고 있다며 제재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포어음은 겉보기에 야금학 연구회사라는 민간 기업과 무기 제조업체라는 민간 기업 사이의 거래였기 때문에 정부의 공식 부채 장부에는 단 1원도, 단 1마르크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즉, 정부는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빚이 없는 완벽한 장부 외 거래, 오프 밸런스 시트 파이낸싱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조달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카드를 긁어대면서 카드 명세서는 숨겨버리는 국가 차원의 거대한 분식회계였습니다. 1934년부터 1938년까지 독일은 이 유령 어음을 통해 무려 120억 마르크라는 상상조차 힘든 자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당시 독일 전체 통화량보다 많은 액수였으며 당시 독일 국가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규모였습니다. 사실상 나라 하나를 통째로 빚으로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돈 덕분에 독일의 경제지표는 기적처럼 되살아났습니다. 600만 명에 달하던 실업자는 거의 사라져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고 전 국토에는 아우토반이 시원하게 뚫렸으며 공장들은 밤낮 없이 무기를 생산해냈습니다. 전 세계 언론과 경제학자들은 독일의 경제 기적이라며 찬사를 보냈고 히틀러는 독일을 구한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기적의 실체는 갚을 계획도 능력도 없는 빚으로 쌓아 올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얄마르 샤우트가 설계한 이 완벽해 보이는 사기극에도 치명적인 시한폭탄이 똑딱거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빚에는 만기가 존재한다는 냉혹한 진실 말입니다. 매포어음은 5년 뒤에 갚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1934년에 처음 발행된 어음들의 만기가 1939년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행과 기업들이 이제 약속한 돈을 달라며 어음을 들고 오면 독일 정부는 현금으로 바꿔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의 금고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제가 과열되면서 무기를 만들기 위한 철강, 고무, 석유 같은 원자재 수입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이를 결제할 외화와 금 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중에 풀린 막대한 양의 매포어음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지며 또다시 인플레이션의 망령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위험한 도박의 설계자였던 샤우트는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히틀러를 찾아가 직언을 쏟아냈습니다. 총통 각하, 이제 멈춰야 합니다. 군비 지출을 줄이고 민간 소비재 생산을 늘려 수출을 해야 합니다. 국제 무역을 재개해서 달러를 벌어들이고 그 돈으로 빚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일 경제는 1년 안에 붕괴할 것입니다. 샤우트는 경제학자로서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파산을 막으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갚으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히틀러에게 경제적 논리보다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야망과 정권의 생존, 그리고 멈출 수 없는 정복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샤우트의 경고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후퇴할 수 없다. 독일의 위대함은 경제 장부가 아니라 강철과 의지로 증명되는 것이다. 결국 히틀러는 1939년 1월 자신에게 쓴소리를 하던 샤우트를 중앙은행 총재직에서 해임해버렸습니다. 히틀러는 빚을 갚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스러운 길 대신 훨씬 더 끔찍하고 파괴적이며 그러나 그들 입장에서는 가장 손쉬운 해결책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빚쟁이를 없애버리거나 남의 돈을 빼앗아 빚을 갚는 강도 행각, 즉 전쟁이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나치 독일의 전쟁을 민족주의나 이념 대립으로 해석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현미경을 대고 들여다보면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하고도 필연적인 약탈 과정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뺏으면 된다는 조폭의 논리가 국가 운영의 핵심 원리가 된 것입니다. 은 1938년 3월 독일의 오스트리아 합병, 겉으로는 게르만 민족의 위대한 통일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금고에 저장된 막대한 금과 외화를 강탈하려는 목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비엔나에 입성하자마자 가장 먼저 오스트리아 중앙은행으로 달려가 금괴와 외화를 트럭에 실어 베를린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이 돈은 독일의 바닥난 외환 보유고를 채우는 긴급 수혈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1939년 3월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하여 합병한 이후 역시 그들이 가진 세계적인 수준의 스코다 군수공장과 풍부한 광물 자원, 그리고
은행의 자산이 탐났기 때문입니다. 독일군은 체코를 점령하자마자 은행의 금고를 털고 최신식 탱크와 대포를 압수하여 자신들의 부대로 편입시켰습니다. 나치 경제는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여 성장하는 정상적인 유기체가 아니라 타인의 재산을 빼앗아 자신의 수명을 연장하는 기생충 경제 혹은 뱀파이어 경제였던 것입니다. 숙주가 피를 다 빨려 죽으면 새로운 숙주를 찾아 이동해야만 하는 바이러스처럼 독일은 끊임없이 새로운 점령지를 찾아 약탈해야만 국가가 멈추지 않고 굴러갈 수 있는 구조적 모순에 빠져 있었습니다. 1939년 9월 1일 폴란드 침공 역시 매포어음의 만기 상환 압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폴란드의 비옥한 농토에서 나오는 식량과 풍부한 석탄, 그리고 수백만 명의 노동력은 독일 경제의 숨통을 틔워줄 새로운 먹잇감이었습니다. 이후 1940년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 독일이 지른 약탈은 더욱 노골적이고 조직적이었습니다. 독일은 프랑스에게 점령군 유지비라는 명목으로 매일 4억 프랑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당시 프랑스 정부 전체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프랑스 국민들은 자신들을 짓밟은 독일군의 월급과 식비, 유흥비까지 대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독일은 이 돈으로 전쟁 비용을 충당하고 심지어 자국민들의 복지 혜택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히틀러가 전쟁 중에도 독일 국민의 생활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정복지에서 빨아들인 피와 땀 덕분이었습니다. 나치 경제 시스템의 추악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점령지의 자원뿐만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자원으로 소모했습니다. 유대인 수용소와 포로 수용소의 수감자들은 단순히 인종 청소의 대상이 아니라 독일 전쟁 기계의 부속품으로 철저하게 이용당했습니다. 아우슈비츠나 다하우 같은 수용소는 단순한 학살 현장이 아니라 인간을 원료로 투입하여 이익을 산출하는 거대한 공장이었습니다. 수감자들은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군수 공장에서 하루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의 노동력은 공짜였고 쓰다가 고장나면 버리고 새 것으로 교체하면 되는 소모품 취급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만큼 쇠약해지면 가스실로 보내져 처리되었습니다. 지멘스, 벤츠, BMW, 크루프, IG 파르벤 등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유수의 독일 기업들이 이 기간 동안 노예 노동력을 제공받아 막대한 이익을 챙겼으며 그들의 재무제표는 무고한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와 기업이 결탁하여 인간의 생명을 화폐로 환산한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끔찍한 흑역사였습니다. 심지어 나치 정권은 자국민들조차 사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히틀러는 모든 독일 가정에 자동차를 보급하겠다는 달콤한 약속과 함께 국민차 폭스바겐 저축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매주 5마르크씩 저축하면 꿈에 그리던 마이카를 가질 수 있다는 선전에 혹한 33만 명의 독일 서민들이 쌈짓돈을 털어 총 2억 8천만 마르크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차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폭스바겐 공장은 승용차 대신 군용 차량인 퀴벨바겐을 생산하는 기지로 전환되었고 서민들이 가족과의 여행을 꿈꾸며 모은 돈은 고스란히 전쟁 자금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차를 받기는커녕 돈을 낸 사람들은 징집되어 전선으로 끌려가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나치에게 국민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돈과 목숨을 착취할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결국 나치 독일의 경제 시스템은 현대 금융범죄의 원형인 폰지 사기, 폰지 키마와 놀랍도록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돌려막다가 더 이상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와르르 무너지는 폰지 사기처럼 나치 경제는 새로운 정복지에서 약탈한 자원으로 기존의 빚을 갚고 경제를 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를 털어 빚을 막고 체코를 털어 오스트리아 합병 비용을 메우고 폴란드를 털어 프랑스 침공 자금을 마련하는 시기였죠. 이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계속 확장하는 동안에는 아슬아슬하게 굴러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43년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패배로 더 이상 새로운 정복지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전선이 밀리기 시작하자 이 거대한 피라미드는 급속도로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약탈할 자원이 끊기자 군수 공장은 멈춰섰고 억지로 찍어낸 돈은 다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불러왔으며 결국 독일 제국은 자신이 쌓아올린 빚더미에 깔려
처참하게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인 비극을 통해 배워야 할 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속 불가능한 성장은 결국 파국을 맞는다는 냉엄한 진리입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번영은 신기루와 같아서 언젠가는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나치 독일의 흥망성쇠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역시 과도한 부채와 레버리지 그리고 거품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숫자 뒤에 감춰진 위험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빚과 투자는 결국 미래의 나를 담보로 잡는 위험한 도박이며 그 끝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1939년에 독일 국민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다시 강대국이 되었다고 환호하며 히틀러를 찬양했지만 그 환호의 대가는 년 뒤 잿더미가 된 조국과 수백만 명의 죽음,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오명이라는 비극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한 가지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939년에 독일 경제 관료였다면 히틀러에게 전쟁을 멈추고 파산을 선언하자고 용기 있게 조언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전쟁을 일으켜 파국을 늦추자는 악마의 유혹에 눈을 감고 동조했을까요? 역사는 가정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나치 독일의 전쟁은 단순한 한 독재자의 광기가 아니라 잘못 설계된 경제 시스템이 낳은 필연적인 비극이었다는 점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숫자를 다루는 사람의 탐욕과 오만은 전 세계를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교훈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보는 해안을 가지시길 바라며 오늘의 긴 시간 여행을 마칩니다. 부디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단순한 과거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지혜의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시각을 넓혀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